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사회 회계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인데요. 도입 시 구축 절차, 일단 순서적으로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네 가지 단계 요거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한두 개 정도는 꼭 숙지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분석 단계에서는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설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이 분석한다는 걸 갭 분석이라고도 얘기하죠.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 네, 그리고 글씨가 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as is를 파악한다? 아니죠. to be 프로세스를 파악합니다. as is 파악하는 건 현재상을 파악하는 거고요. 요 아이는 이제 분석 단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틀렸다 라는 부분이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 설치, 커스터마이징 진행한다 라는 건데요. 요거 설계 단계입니다. 네, 패키지 설치하면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주문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단계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 및 시스템 평가 진행한다. 예, 이게 맞네요. 정답은 4번. 2번 문제.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선진 프로세스 내장되어 있고요. 기업의 투명 경영 수단 활용되고, 객체 제한 기술 사용, 요게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기술적 특징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ERP에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 특징은 요거 말고도 4세대 언어라든가 멀티 오픈 벤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술적인 냄새나는 아이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네요. 3번 문제.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인데요. 시스템 공급자 기업 양쪽 참여하는 인력의 자질, 그쵸? 이게 프로세스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인력 자질에 따라서 이제 질이 좀 바뀌게 될 수 있으니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2번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 요거는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자체 개발 인력 보유가 되어 있지 않고 좀 부족하더라도 ERP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 맞는 얘기들이니까 읽어주시고요. 4번 문제.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는 리엔지니어링, 이 BPR 요거인데요. 요런 프로세스를 다시 바꾸고 급진적으로 개혁시키고 요런 이유, 즉 필요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좀 나쁜 거 좀 찾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처럼 환경 변화 대응 적절하고, 기술 통한 새로운 기획 모색 적절하고요. 3번처럼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요게 틀렸네요. 현재 업무를 좀 바꾸기 위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서 BPR을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기존 업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좋은 얘기들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쁜 얘기, 요게 틀렸네요. 정답 3번. 5번 문제. 다음 중 ERP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혁신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도 3회차 문제부터 새로 들어온 이제 ERP, 확장형 ERP에서 추가된 부분이죠. 추가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보기는 별거 없어요. 보시면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 이런 거, 우리 각 영역 단위별 이런 거 싫다고 했었죠. 통합을
통합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 방식으로 그냥 풀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ERP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들이 이제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데이터들이 크게 모여 있지만 이게 상당히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의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현재에 있는 ERP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끼리 서로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인공지능 요걸로 해서 뭐 온도 체온을 읽고 나서는 그 체온에 따라서 뭐 에어컨이 켜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거에 하나 더 발자국 나가서 사물 인터넷에서는 만약 그 에어컨이 켜졌어요. 에어컨이 켜지면 그거랑 그 에어컨과 또 연관되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왔네. TV가 딱 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끼리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파시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혁신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의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 네,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과 이제 신뢰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립성에 대한 거라서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라 틀렸고요. 충실한 표현도 신뢰성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미래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이거 예측까지 맞는 얘기네요. 3번. 네, 이것도 신뢰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일단 딱 탈락이네요. 일정 시점이죠. 자산부채 자본은 좋았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것과 동태적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정태적, 모서적. 네,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이익에 대해서 나온 게 손익계산서고요. 그거는 이제 동태적 보고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주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8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인데, 자, 회계상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자, 돈이 왔다 갔다 실제로 하면서, 아니면 그런 부분, 아니면 화재나, 물론 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 걸로 볼 수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추후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를 채용했다. 이 급여가 직접 나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두 계약이라든가 뭐 채용 약속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2번처럼 뭐 감가상각 발생한 부분, 이거 비용이 발생한 부분, 그렇게 해서 회계상 거래로 해서 이제 회계적 처리, 분계 처리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고요. 요로는 피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원천수 인식하는 부분도 이제 회계상 거래로서 이제 다 장부상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다음 9번 문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면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정과목별 구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자산은 매도 가는 증권이 적절합니다. 유형자산, 이거 틀렸네요. 이거 재고자산입니다. 판매나 생산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식품 제조업을 하는 적성기업은요. 원재료인 감자가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총 매입 대금의 일부인 100만 원을 12월 달에 선지급했습니다. 원재료 입고일은 1월인데 12월에 선지급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한 거이기 때문에 얘는 성급
만큼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아직 원재료로 쓰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요. 요거는 현금으로 나간 것만 계상을 해주죠. 1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에 나오면서 성지급했다라고 하면 성급금 처리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기는 단기매매증권 관련 회계 자료다. 단기매매증권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요. 취득 시점의 장부가액과 처분 시점의 처분손익이에요. 자, 취득 시점 그리고 처분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부분은 별도 비용 처리했습니다. 비용 처리.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그냥 산 금액만큼만 수수료 제외한 금액만큼만 장부가액으로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1, 2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적으로 판매하고 이익이나 이런 거를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시 항상 공정가치를 가지고 평가 손익을 잡죠. 그러고 나서 처분이 1월에 됐습니다. 처분 시에 비교해야 될 거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의 공정가치랑 비교를 해서 그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 3만 원만큼 지금 이익이 났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분 손익은 3만 원 플러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사채 발행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대변에 사채를 발행 금액으로 기록을 하고 차변에 수령하는 대금을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사채 발행할 때는요. 자, 대변에는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해요. 발행 금액이 아니라 액면 금액으로 일단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 차변에는 수령하는 대금을 이제 액면 금액이 아니라 발행 금액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1번.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맞는 얘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분계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있죠. 할증, 할인 이런 단계에서 했던 거 분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푸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자본의 구분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자, 자본 관련된 계정 과목들 여기 잘 나오는 부분이죠.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는 다 자본 조정이네요. 얘도 자본 조정이긴 해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잠시 착각해 보냈습니다.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서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아이와 얘는 별개죠. 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 14번 문제. 보기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 바르게 짝지은 것입니다. 영업이익까지 계산 과정을 간단히 써보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이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영업이익 이후에 나타나는 영업의 비용이라든가 영업의 수익을 빼세요 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해당되니까 아니고요. 급여도 판관비니까 아니고요. 그리고 임차료 부분도 아니고요.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무 손실 부분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 마, 바 3번이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그림에
자료에 나타나 있는 재무상태 변동 내용에 따라서 기초의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네, 기초와 기말에 대한 부분 나오고 이제 기부채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네, 요거는 이제 기초에 해당되는 것과 기말에 해당되는 재무상태표를 뭐 간단히 이렇게 T 계정으로 그려서 보면 네, 자산은 145000, 부채를 몰라요. 그리고 기말엔 180000, 부채 100000. 그리고 기준 변동 내역이 있었네요. 자, 일단은 기말의 자본 8만원인 거는 대차 평균의 원리로 인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8만원이 되기 위한 자본의 변동 내역이 이렇게 써진 거죠. 그러면 기초를 역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주식 발행이 2만원이 됐다는 건 플러스 현금배당 5천원 됐다는 건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초의 자본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8만원에서 2만원을 역으로 빼주면 6만원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65,000원이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얘도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45000 돼야 되고요. 요 아이 찾을 수 있죠. 얼마? 8만원. 이렇게 해서 T 계정으로 푸세요. 편하게. 이렇게 기초 기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변동 내용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만원. 16번 문제.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의 2019년 1월 15일 단기예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시오. 1월 15일이고요. 처분이익입니다. 단기예매증권이니까 이제 기말 공정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기말 공정가치만 찾으세요. 기말. 그리고 처분은 55만원이에요. 그러면 처분액과 결산시 공정가치만 비교하면 그만큼 이익이 난 거죠. 플러스니까 9만원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9만원. 그래서 단기예매증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취득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9만원. 17번 문제. 다음 그림은 어떤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의 일부다. 이들 자료에 근거해서요.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2019년도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의 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찾으세요 라는 부분이네요. 자, 일단 취득 시점이 10월 1일이네요. 2019년도 중도였고요. 그리고 잔존가액과 내용연수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9년도 10월 1일 취득을 했으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는 2개월치만 계산하면 되겠죠. 2개월분만.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취득원가에다가 정액법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5만원에다가 5년 그리고 요거에다가 12분의 2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12, 13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3개월분 소심하게 바꾸기. 아닌 것처럼 바꾸기. 네. 3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요 금액만큼이 차기 2월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 3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만원이에요. 18번 문제. 자, 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다 세 가지 있었어요. 재화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거. 그리고 용역의 공급까지는 오케이. 용역의 수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서 풀으시면 되는 문제. 네, 다음 19번 문제. 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인데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은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는 거 맞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사업자 고유번호 사용되는 거 맞고요. 신규로 사업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 개시 전에 뭐 이제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나 비품 같은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사전에 등록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아니죠, 이거. 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뭐 20일 이내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매입세 공제 전액 불공제 된다라는 건 틀리다 라고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20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인데요.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 맞는 얘기. 그래서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율계산서를 발급을 하기도 하죠. 근데 면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서 발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2번 원칙적으로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 면세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단 경감을 통한 역진성 완화가 목적. 그리고 영세율은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촉진. 예, 맞는 얘기죠. 면세는 역진성, 영세율은 수출 촉진입니다.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등록 의무가 아니죠. 이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 사람들인데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4번 틀립니다. 21번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인데요. 자, 소득의 신고자 세금의 부담자 유치하는 직접세. 예, 그 세금 납부자가 법인인 거고요. 법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세 맞는 얘기. 2번 내국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하지 않는다. 예. 내국 영리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하고 있고요. 다른 법인들, 특 비영리법인 같은 게 법인세 납부하지 않는 거 맞네요. 3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1년 초과할 수 없는 거 맞고요. 초과 시 별개의 사업연도로 본다. 예, 맞는 얘기. 4번 내국법인이 사업장 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요거가 틀렸습니다. 보통 날짜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날짜로 나왔다는 거는 어렵게 나왔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15일 이내에 이전된 쪽의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장에게만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전의 사업장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이전 후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에 가서 15일 내에 해야 된다. 4번이 틀렸네요. 22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인데요. 자, 법인세 부분은 이제 뭐 세무조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이익여금 처분결산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 계산서도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부가세랑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4번. 2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에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은인데요. 자, 세무조정을 하고서 그에 따라서 이제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법인세 비용은 유보가 아닌 그 송금 불산입이면서 기타 사회유출이죠. 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유보 아닙니다. 네, 소득처분 잘못됐어요. 그 임원이기 때문에 얘는 상여인 거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되는 것 중에 하나의 항목이었습니다.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제 기타로 처리하게 되는 부분에서 1번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24번 무역업을 영위하는 최생산 씨는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요. 자, 1사분기 중에 컴퓨터 수입해서 3천만원 매출을 달성. 1기 예전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요거는 매출액이고요. 부가세 납부한 거는 100만원이에요. 그 세금이에요. 자, 재화의 수입 위에 다른 매입 거래가 없다면 수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얼마인가 라는 걸로 해서 맞추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수입을 했고 매출은 3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매출. 그럼 매출 세액은
10%니까 3천만 원의 10%만큼이 매출세액인 거죠.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 그러기 때문에 지금 300만 원만큼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정 신고 시에 납부한 금액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00만 원을 빼주시면 200만 원. 네. 그래서 200만 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가 1사분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인데도 좀 헷갈리게 했지만 여튼 매출세에서 이거 매입세액을 빼라 라는 부분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납부세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200만 원이 죄송합니다. 다시 네, 매출세액 이만큼 나왔고요. 지금 자, 말을 돌렸습니다. 자, 매입세액을 찾는 거고요. 얘를 찾는 거고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다 라는 거죠. 요게 정답. 지금 구하라는 건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부분은 300만 원이었고요.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역으로 매입세액을 찾으세요 라는 게 문제였네요. 200만 원.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장난을 해버렸네. 네. 25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가치세법 관련 용어를 쓰세요.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요거는 공급가액이네요.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고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공급가액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공급가액. 26번. 자, 보기의 자료는요, 2019년도 사업을 개시한 어떤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6개월만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일단은 환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할 거는 연평균으로 환산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6개월 영위한 부분으로 나눈 후에 12개월로 하면 연평균 환산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환산액은 2배니까 400,000,000 되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4억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4억 중에 2억 이하는 10%이기 때문에 2억 곱하기 10%에서 2천만 원인 거고, 여기에다 플러스 2억 초과한 거 2억만큼 해당되는 거는 20%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건 연평균 환산한 거니까 이제 6개월 사업 영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12분의 6으로 나눠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산해보면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환산하는 거 먼저 하신 후에 과세표준을 구하고 적용 세율을 적용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업 영위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12분의 그 영위 계열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천만 원. 27번 원가 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원가 항목 중에 원가 유형에 있어서요,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자, 기본원가는 직접 노무
여기 원가로 써있으니까 원가로 할게요. 예, 직접 노무비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새는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이런 식으로 원가라고 말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재료 비보다는 뭐 여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플러스된 거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랑 간접 제조 간접 원가죠.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거죠. 여기서 교집합은 직접 노무 원가인 거죠. 정답 1번입니다. 28번 그림은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예정 배부와 관련된 자료다.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 경우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 경우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과 배부의 과대 및 과소 여부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자, 일단은 예정 원가를 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해 봅시다. 예정 배부율은요, 제조 간접 원가가 이제 6만 원이고요. 기계 작업 시간이 6,000이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6,000시간만큼 가동했을 때 6만 원의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합니다. 라는 게 배부율인 거죠. 거가 됩니다. 그래서 10 요게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요. 이제 예정 배부율을 구했으니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정 배부액. 자, 지금 기계 작업 시간이 5,000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0 곱하기 예정 배부율 10으로 하면 예정 배부액은 5만 원입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5만 원인데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48,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예정이 5만 원이고 실제는 48,000원이기 때문에 실제가 예정보다 더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얘는 배부 차이 상으로는 과대 배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예정이 과대됐으니까. 그래서 과대 배부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거고, 그 예정 배부액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인 것과 예정 배부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29번입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CVP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자, 공원 이익률은 단위당 공원 이익을 단위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예,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을 좀 숙지하셔서 이렇게 문구로 나온 것까지 같이 이해를 식으로 먼저 쓰신 다음에 문구 있는 거를 이제 적용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할 경우에는 단위당 변동 원가가 감소하면 단위당 공원 이익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죠, 증가. 판매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일정한데 변동 원가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공원 이익이 증가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예, 다른 것들은 네, 맞는 얘기니까 예, 읽어주시고, 그리고 공식에 있는 것과 같이 대비하셔서 좀 숙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30번 그림의 2019년의 개별 원가 계산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자, 기초 제품 재고랑요, 기말 제품 재고 나와 있고요. 지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와 있고, 기초, 기말 제공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 일단은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T 계정으로 해서 조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제공품은요, 제골품 같네요. 제공품은요, 기초가 이제 180000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말은 없어요. 기말은 0입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이게 네,
단기 총 제조 원가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총 200만 원인 거고 200만 원인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땐 제가 계산기 도움을 좀 받고 싶네요. 네. 계산기를 네. 암산으로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아직 계산기는 저는 꼭 갖고 다니기 때문에 1820000 저를 믿지 못합니다. 네. 여튼 네. 그래서 1820000 그러면 단기 제품 원가가 티계정으로 안 했어도 되겠네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좀 미련하지만 여튼 흐름상 다시 그냥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제품은 지금 기초가 30이었고요. 기말이 60이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숑 들어가는 금액이 되죠. 제품의 차변으로 230 그러면 요 아이는 요거를 구하라는 거고요. 요게 매출원가인 거고요. 요 매출원가는 17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해서 30번에 170만 원입니다. 네, 31번. 자, 보기에 제시된 생산 공정 관련 자료 참고하여서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통해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일단은 종합원가 계산 중에 평균법에 대한 거고요. 자, 가공비는 전반의 균등 투입. 또 다른 건 없네요. 네, 그리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일단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할 텐데 기초는 5,000개 50% 그리고 기말은 4,000개네요. 25% 단기 완성은 12,000 16,000 네, 16,000개고 그리고 11,000개가 단기 착수가 됐겠네요. 근데 뭐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기초랑 단기 착수된 게 모두 뭉뚱그려서 이제 단기 완성품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에 대해서 구하면 가공비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완성품에 대한 거 12,000개 부분은 전부 다 네, 100%의 완성 수량이기 때문에 12,000개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5%니까 4,000개 25% 해당되는 1,000개만 네, 기말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되는 거고요. 총 13,0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 보여지네요. 13,000개. 32번 마지막 문제. 보기에 그 회계 자료를 기초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원가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개당 제품 원가. 예, 요 부분이고요. 지금 변동원가 계산에서 들어가는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들어가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전부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저것 말은 많은데요.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건 딱 요거예요. 세 가지. 총 더하면 87원. 87.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원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연습을 기출문제 연습 위주로 잘 모르시는 원가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식으로 좀 숙지를 좀 해주셔도 좀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